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이 부동산 시장 현황 살펴볼 텐데,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그 대출 규제도 지속이 되면서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매물은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매물은 지금 경기도가 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매물을 지금 또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요즘 뭐 마피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올 한해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 지방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방은 지금 워낙 이제 좀 저점까지 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남은 게 좀 적고요. 근데 경기도는 이제 조정폭이 좀 세게 올 수도 있다. 물론 세게 온 지역도 있죠. 뭐 송도라든지 일부 광명 이런 데는 점점 빠지고 거기 뭐 있는데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반토막이 많아졌죠. 오. 그래서 그 현상이 좀 확산될 거예요. 확산될 거고, 서울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특수성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뭐 똘똘한 한 채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서울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에서 자기 자산 팔아가지고 가수요가 좀 붙죠. 투자 수요까지.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서울도 저번 주 2주 뭐 연속해가지고 보합하고 하락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장 흐름은 이제 계엄 사태가 또 이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마무리되면 좀 사람들이 좀 의식 자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일이 정리가 됐대요. 그럼 뭐 깨어난 것 같으니까 다시 활동을 할 텐데 네네. 경제는 심리라고 그런 어떤 뭐 부정적인 심리가 아직 그 부동산 시장에 온기로 넘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량 얘기하셨는데 네. 서울은 매물 9만 건대 뭐 총 뭐 전세 그 월세 다 합치면 13만 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조금 적어지면 13만 9천, 많으면 14만 1천, 3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올해 이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입주 물량들이 이제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또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거래는 이제 지금 붙어주질 않으니까 물론 정책 금리가 나오면 달라지겠지만 현재 매물 상태는 포화 상태 수준이다. 근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당분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매물량이 그런 상태다. 그냥 이 거래량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조금 여기 저 전국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선이 요번에 올라갈 때 뭐 서울보다는 덜 올랐어요. 덜 올랐는데 이건 8월까지만 돼 있는데 이 수도권을 좀 보면 뭐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자, 수도권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완전히 밑에 바닥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네요, 진짜. 와. 수도권은 이제 15,000건이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인데 지금 한 5,000건대, 6,000건대예요. 3분의 1토막 났거든요. 이거는 역대 기간 중에 2022년도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때 거래 없을 때 지금 그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서울은 안 그런데. 네. 그래서 경기도가 아마 수도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역대 매물 최대 경신 중 거래량은 계속 급감하고 마피 아파트 증가할 거. 그 대출 완화 뭐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이 힘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하방 압력이. 그래서 네, 네. 서울을 또 보면은 서울 아파트도 보시면 지금 바닥으로 또 가고 있어요. 반의 평균 거래량의 반 토막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은 지금 현재 한 900건 정도 됐거든요. 예전보다 많은 거예요. 1월이 900건이면. 그러면 1월은 조금 살아나서 한 2,500, 3,000, 3,500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12월이 이제 저번 달 뭐 계엄 사태도 있고 오늘까지 2,864건이거든요. 그럼 3,000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이어지지만 정책금리 나오면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 말씀 보시는 것처럼 가산금리 계속 인상돼 있고 주택심사 강화되고 전세대출, 후치담보대출, 조건부 막 이런 것들 조금 규제를 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내려왔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좀 푸는 방향으로 좀 가이드를 줬는지 은행들이 올해 뭐 설 이후부터는 조금 완화하는 어떤 포션이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그 포션의 폭이 미국 금리가 지금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가상금리가 지금 줄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은 스트레스 DSR 또 시작하잖아요. 그게 가상금리 결정됐거든요. 1.5%로. 네. 원래는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건데 작년에 어떤 적용됐던 거를 좀 감안해서 1.5% 끄는 것 같아요. 1.5%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두 번 한다 그래도 2.5%잖아요. 그러면 1.5 더하면 4%잖아요. 그래서 일반 정책금리 외에 뭐 생애 최초 이런 것들은 1에서 3%잖아요. 이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예전보다는 주택을 매수할 추가 여력이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대출 완화 흐름은 예전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대출 딱 풀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갔잖아요. 상승이. 네네. 정부에서 받치는 거로. 근데 요번 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번 해가 만약에 예전의 어떤 분위기보다 좀 낮아지면 이제 우리 노벨상 받은 로버트 루카스가 한 얘기 있잖아요. 합리적 기대 가서 시장에서 이 가격이 앞으로 계속 상상이 힘들겠다라고 다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아까 매물이 안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들이잖아요. 좀 더 있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좀 시장 상황에 말씀 주신 대로 매물도 적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들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심리 상태들이 약간은 조정 국면 쪽으로 다들 좀 합리적으로 좀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약간 조정의 장이 좀 세게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내수 상황이 IMF보다 힘들다 그런 말이 많거든요. 환율도 보니까 최근에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냥 1,400원대 이게 늘 노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고환율이 약간 일상화되는 분위기인데 이걸로 인해서 이 부동산 리스크는 뭐 어떤 게 발생할지 좀 궁금하네요. 그냥 단적으로 답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환율이 1,400원대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IMF 때고요. 그때 뭐 최고점은 1,600, 1,700원도 찍었고 평균으로 한 1,600원, 1,5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2008년도. 텀이 좀 있죠. 한 10년. 그때도 1,650원 최고 찍고 평균은 한 1,400원, 50원 정도 됐어요. 1,500원 조금 넘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레고랜드. 그게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근데 레고랜드는 아시지만 일시적으로 급하게 올랐던 거고 바로 좀 조정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바로 조정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올라오다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발 악재가 들어오니까 다시 또 한 3, 40원 더 올랐고 그 와중에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뭐 1,485원까지 찍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노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환율이 그러니까 요점은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제가 그 세 번에 그거를 다 체크해 보니까요. 100% 하락이었습니다. 세 번 다. 뭐 제가 말씀한 대로 IMF 때 하락했고 글로벌 때 하락했고 레고랜드 때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400원의 효과가 지금 예전같이 쇼크가 없이 1,400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이제 경제 펀더멘탈하고 통화 가치로 그 해외 간의 어떤 통화 가치에서 빚어지는 건데 이쪽 나라가 예를 들어서 화폐를 쓰고 있고 이쪽 나라가 화폐를 쓰는데 이쪽 나라가 정치가 불안해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은 쓸모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잖아요. 정치가 나는데 바뀌어가지고 뭐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복잡하니까 이쪽 돈을 안 쓰게 되니까 당연히 네네.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펀더멘탈 여기가 돈이 뭐 생산력도 떨어지고 뭐 나라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여기는 막 좋아지고 그럼 당연히 그게 미국이고 우리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지는 쪽에다가 안전성이 있으니까 돈이 투자될 거 아니에요. 이쪽보다는 이쪽이 강하잖아요. 그런 이제 환율 약세라 그럴까요? 환율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에 이렇게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질문은 이제 환율로 인한 부동산 리스크를 물어보셨는데 그냥 리스크가 얼마나 있냐 없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환율 리스크의 개념을 뭐 롱텀으로 보면 환율 고환율이 조금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쓰는 돈이 줄잖아요. 모으는 돈은 적을 거고. 그리고 환율이 상승했을 때 예전처럼 우리가 무역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환율이 하락해서 가치가 네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하는데 우리가 달러를 좀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3달러에 팔던 걸 2달러에 팔면 잘 팔리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네네. 그런 효과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원료와 그 인건비가 우리 자체에서 다 가능했어요. 내가 일을 들여서 뭐 우리가 좀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 이제 갖다가 그냥 맞추고 조립하고 이게 되는데 지금은 그 원료의 6에서 70%가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 어떤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원료 채취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해외 원료가 더 싸단 말이에요. 그걸로 대체돼서 지금 완전 흡착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3 가공묘역이 지금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주가에서 지금 화장품주들은 견조하거든요. 화장품은 원료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다 소진이 되고 국내 인원들이 다 만들잖아요. 해외 공장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뭐 중국에 할래다 말하고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해외 현지 있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특히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수출도 약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우리가 좀 풍부하지 않고 좀 줄겠죠? 그 상태에서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 올라오면 원화는 나가고 그럼 물가 급등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부동산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건 경제도 좋고 인구도 늘고 소득 분배도 잘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산 가치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환율 리스크가 그냥 환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어떤 각 요소에 어떤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 압력에서 당분간은 좀 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토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한 25만 호가 넘는 대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과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시공법 측에서. 그렇죠. 네. 근데 민간이 지금 이제 PF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특히 공사 현장들에서 어떤 분양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면 책임 준공 제도 때문에 일단 다 졌는데 돈이 회수가 안 되잖아요. 미수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야 될 돈을 메꿔야 되는데 미수금이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 흑자도산도 그래서 신동아가 그래서 생기지 않았습니까? 불과 60억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그럴 일이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갚으면은 법정 관리 안 들어갔겠죠. 근데 현장 등 상태를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한순간에 터지면 갑자기 몰려면 완전 부도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법정 관리는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유지가 되고 일단 채무 동결이 되니까 하청업체들은 좀 힘들겠지만 회사들은 일단 버틸 수는 있잖아요. 뭐 도덕적 해이가 있다고도 뭐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형태로 가는데 지금 그 얘기는 새로운 신규 현장을 할 여력이 줄겠죠. 정부가 그동안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가 있음에도 잘 분양을 안 하고 도리어 사전청약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폐지하고. 그 이제 서민들이 많이 화를 냈죠. 신혼부부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올해 지금 폭 터뜨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원인을 보면 원인이 아니라 유래를 우리가 좀 흐름을 보면 재작년 겨울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서종대 땡땡 원장님이 그러니까 대행이죠. 엄밀한 원장이 아니라 원장님 관두고 대행인데요. 요즘 대행이 많네요. 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대놓고 네. 기자회견을 좀 했어요. 모아가지고 평소 안 하던 네네. 플레이인데요. 네. 원장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 주택산업연구원의 회원사들이 건설사예요. 그거를 이제 설파하면서 강조를 두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건설사들은 공급의 준비가 다 돼 있다. 정부가 인허가만 내주고 뭐 택지만 저거 해주면 바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몇 번을 해요. 네. 그 얘기는 뭐죠? 정부가 공급택지 지금 3기 신도시 외에도 전 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 뭐 270만 원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공약 때. 네. 그 중에 120몇만 원 공급택지거든요. 어. 근데 지금 공공 분양이 기억이 없잖아요. 별로. 뭐 1000호, 2000호 깔짝깔짝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번에 25만 원으로 팍 뛰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나온가를 생각하면 건설회사가 지금 그러면 유동성이 부족하면 직원은 그대로 있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들어오고 인건비 나가고 점점 재정이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일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으면 인건비는 유지가 되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게. 이럴 때 이제 공공에서 공공택지나 이런 물량들을 주고 공사를 위임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돌아가는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명분은 뭐 주택가격 안정이라 그러지만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 아파트, 공공주택이 나오게 되면 민간주택은 경쟁이 되잖아요. 왜 분양가가 공공주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 대비 뭐 룰에 따라서 70에서 90% 선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똑하시거나 좀 스마트한 젊은 분들은
공공분양된 데들이 다 입지가 좋고 나중에 광역교통 개선망이 이번엔 미리 선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좋은 줄 아는데 그동안 안 했는데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존 주택을 살려던 분들 중에서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일단 그러면 25만 원가 나온다니 거기 가야겠구나. 물론 이 중에 한 3분의 1에서 반은 임대 공급이에요. 그래도 임대 공급을 들어가도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렴하게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분산 효과가 생긴다. 그 얘기 뭐냐면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공공분양인데 안 그러면 건설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을 더 악화시키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두 개를 써야겠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물량을 했는데 엄밀히는 노태우 정부 때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걸 약간 과장이사죠. 역대 최대는 아니고요. 역대 최대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였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공급 부족 가짜 뉴스라고 제기했는데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아파트 건축 인허가 코시스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25년까지 뽑아놨습니다. 이건 아파트만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5년 뭐 공급 부족한다 막 이런 올해 엄청 얘기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좀 부족했어요. 작년에 2025년은 어때요? 작년 재작년보다 더 높아요. 경기 좋을 때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2025년도는 아파트 건축 인허가 물량도 많고 정부에서 얘기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에서 봐도 전체를 합한 걸 보면은 또 요번에 여기 빨간 거 보이지만 공공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포탈들이 2025년에 아파트 물량 없다. 뭐 땡땡 124였나요? 거기서 아시겠지만 14만 호. 네. 절벽, 공급 절벽 막 이렇게 막 좀 맞아요. 네. 포장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걸만 보면 절벽인데요. 네. 민간만. 네. 요 그림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2020 이게 이제 114에서 나온 14만 그게 헤드라인은 다 있었잖아요. 네. 2025년 월별 분양 계획 물량 올해요. 네. 그래서 14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뭐 난리 난다 이런 어떤 스탠스로 나왔는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1, 주2, 주3, 주4가 있어요. 주석이 주의하라는 많네요. 얘기 해석이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2024년 12월 24일 기준인데 단 계획 물량은 실제 분양 실적과 다를 수 있음. 여기 뭐 일단 하나 조건이 붙고 네. 두 번째 민간 아파트 물량 기준 공공은 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연립 빌라도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아파트에 지금 편중돼가지고 그러는데 이 주택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새로운 연립 빌라가 나오면 굳이 아파트를 안 가. 요즘 연립 빌라도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새롭게 만드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건 뺐다 이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컨소시엄의 경우 분양 일정이 가장 이른 월을 기준으로 산정은 이건 상관없고요.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단지는 제외. 자, 중요한 건 뭐냐.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정이냐. 몇 월에 할지를 결정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몇 월에 할지 모르지만 2025년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제외하죠? 그러고서 제목을 갖다 2025년 분양 물량 14만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추산해 보니까 15만 한 7, 8천 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16만 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기자분들이 그러면 이 포탈에서 낸 걸 그대로 제목만 썼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써가지고 뭐 딴 얘기 쭉 하다가 이 분양 물량 적어서 1, 2년 뒤에 뭐 폭등할 거다 이렇게 또 공포감 조성하고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민간 분양 16만 호잖아요. 거기다가 공공 분양 25만 원 한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41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예전처럼 우리 2021년도 영끌할 때 젊은 분들 펌핑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건설사들이 사주인 언론이 많잖아요. 근데 그쪽 것들이 막 집중적으로 하니까 충동적이었는데 저나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편인데 이거를 계속 딴 데 나가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기사들이. 더 안 나오고. 네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뭐냐. 원래 부동산 정책에서 국가에서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건설사가 안 좋은 타임이 오잖아요, 이 사이클상.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공공택지를 준비했다가 그때 공공택지를 공급해줘서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도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그동안 뭐 역대 최대 붙여가지고 근데 흐름이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은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시장에 접하셔야지 그냥 언론들의 그 헤드라인만 보시다가는 지금 마피 아파트 왜 뜰까요? 2년 전에도 똑같이 주택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죠? 2020년 터지고 나서 건설사들이 막 우왕좌왕할 때, 집 짓는 걸 잠시 멈추셨거든요. 그때 그 기사 막 나왔어요. 그러고서 2023년도에 13대책에서 분양 막 풀어주니까 막 붙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마피 떠가지고. 수도권뿐이 아니라 지방 전국적으로 지금 마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얼죽신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과연 안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얼죽신이요? 네,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신축 선호 현상이 있어서. 근데 얼어 죽어도 네. 신축했다 지금 얼어 죽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마피 아파트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정부가 기억하시지만 13대책 때 재작년에 그 한 세대가 청약을 하나만 하잖아요. 원래 청약제도가 이걸 그렇죠. 풀어줘가지고 네네. 한 세대에 대학생이 20살 뭐 대학교 4학년짜리가 있다 해도 4명 부부까지 하면 4명이잖아요. 4명이 다 청약을 할 수 있게 풀어버렸어요. 이것도 웃기는 거죠. 주택 정책의 기본은 없어요. 투기하라는 얘기죠. 온 집안이. 네네. 온 집안이 집을 4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한 식구가 남아돌잖아요. 이렇게 가세를 좀 부추기는 정책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세대원을 풀어버렸으니까 청약 그 자격을. 그러면은 욕심 탐욕하신 분들이 그럼 제도도 좋고 전매 제한도 풀리고 옛날처럼. 근데 현재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는 냉정하게 판단 못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 보통 계약금 5% 10%에 중도금을 이자만 상하시니까. 그리고 그 전에 성공한 사례가 많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이제는 아닐 거다. 2009년도 대자뷰 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부터 마피 뜨잖아요. 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하는 현장들 많잖아요. 경기도에. 그 현상이 이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신축이잖아요. 근데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사서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마피 떨어지는데 중도금 이자 2년 동안 내다가 입주할 때 돼서 전세로 잔금 치우고 자본시세 차익 보려거나 전매 제한 완화니까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팔리면 이자는 계속 늘어나죠? 겁나니까 그냥 마이너스 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걸 왜 팔죠? 그럼 얼죽신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죽신은 앞으로도 수요가 몰려가지고 하는 극히 일부 지역, 강남 3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거기도 지금 높아가지고, 그런데 동작구만 해도 신축, 예를 들면 동작구 땡땡땡 아파트 작년 5월에 입주한 거 있잖아요. 뭐 경쟁률 어마어마해가지고, 흑석동 그쪽에, 상도동이었나요? 그거 마이너스 피 7천에 지금 팔렸잖아요. 입주 작년 5월에 했거든요. 신축이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피가 7천이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도 신축 줬다가 진짜 얼어 죽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적정 가격일 때 신축인 건 누구나 신축 좋아하잖아요. 신상 좋아하고. 근데 그게 신상 사다가 내 신용 상태가 망가지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축들의 가격이 그 수준에 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신축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분양가도 아마 요번에 될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착한 분양가가 떴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강남에 미분양이 터졌거든요. 좀 좋은 데가 서초동에서 빡 터졌어요. 네네. 썸미트라고. 그러고 나서 강남 분위기가 확 바뀌고 분양가가 스스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올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봤을 때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경매 물건이 강남에 좀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물론 이제 우리 상류 1%에서 5%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분들끼리 경쟁하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것도 꼭지 왔다고 좀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강남도 우리가 조정할 시기가 분명히 다시 한번 올 거다. 2022년도에 봤잖아요. 정부에서 바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연적으로 정부가 더 이상 펌핑을 할 수 없는 임계점에 오면 손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불표가 또 한 번 깨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 신동아 건설에 이어서 중견 건설사들 도산 문제가 불거지고 네.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네요. 보니까 뭐 롯데건설, 금호건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 예. 네. 금호건설 뭐 640% 이런 막 보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뷰티풀 구독자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금호건설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걸 정확하게,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뭐 건설사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금호건설 거에 이제 재무제표 작년 결산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 중에 핵심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위험 관리 결산 보고에서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 결제하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지 우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다 이거고, 이러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연결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주식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네. 기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만 아셔도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길에 좀 조금 요거를 챙겨 보시면은 앞으로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재무제표 중에 금호건설의 현금 흐름표를 제가 보면서 이제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세 가지의 현금 흐름표가 합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 요거를 작아가지고 제가 우측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가로가 돼 있어요. 괄호치고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지 회사가 좋아지잖아요. 수익이 나고. 근데 돈이 거꾸로 적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쳤어요. 근데 작년 전분기에도 이렇게 보면 52기 3분기도 또 적자였어요. 그럼 이게 이어서 계속 적자 흐름이잖아요. 영업활동이. 뭔가 안 좋죠. 근데 투자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로 뜨면 우리가 회사에 돈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들어오면 플러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뭘 사업을 하려고 돈을 투자한 거니까 있던 거를.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회사가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는 건 뭐냐면 투자 활동이 돈이 들어온다. 그건 뭐냐면 가지고 있던 거를 매각할 그러네요. 때. 네. 그러면 왜 매각을 할까요? 물론 뭐 시세 차익이 나서 팔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자 갚기가 힘드니까 팔 수도 있죠. 유동성 약간 문제. 그런 네,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면 안 좋은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저번에는 좀 나았었는데 바로 이 액수가 커지면서 상태가 안 좋아요. 또 빨간 거. 재무활동은 그나마 버텨요. 그죠? 재무활동도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 뭐냐면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차입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갚게 되면은 돈이 나가지만 재무활동에서는 빚을 갚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하면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하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가 되면 흐름 상태가 좋은 거예요. 돈이 도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판단하면 되는데 금호건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쪽이 맞잖아요. 이 상태가 시작된 거고, 금호건설의 입장은 좀 부실 PF 현장의 그 채무들을 부채들을 선반영했다. 과감하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빨리 정산하고 플러스로 갈 거다라고 회장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 시스템 다트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아실 텐데 여기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보시면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쭉 분기보고서를 들어가면 여기 다트 안에서 회사 이름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요런 리스트가 뜹니다. 리스트가 떠서 네. 분기보고서 보고 이 쭉 보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조금씩 회사마다 다른데요. 연결 현금 흐름표라고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걸 네. 딱 클릭하면 이제 아까 보였던 표가 나오고 거기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건설사들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롯데,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 보이시죠? 롯데 우리가 막 뭐 유동성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영업의 어떤
이 현금 흐름은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파란 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수익이 좀 안 났을 뿐이다. 그래서 이자도 잘 갖고 있고 투자 활동도 잘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일단은 재무제표상 보이잖아요. SK건설은 어때요? SK건설은 두 개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하나는 투자 활동은 또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SK건설은 모그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그룹이 유동성 확보하는 게 중견기업보다 훨씬 나니까 그나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업활동하고 재무활동 이자를 잘 못 갚는단 말이에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코오롱은 어때요? 코오롱도 지금 빨간색이 두 개잖아요. 영업활동도 적자고 빚도 잘 못 갚고 있고 그런데 투자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또 들어간 거. 그럼 여기 좀 제가 볼 땐 무리한 것 같은 거예요. 영업활동도 좋고 재무활동도 좋은데 투자활동이 좋으면 우리가 좋게 보지만 영업활동도 안 좋고 이자도 좀 그런데 또 사업을 들어간다? 아, 이게 돌려막히니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네네.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되고 HJ중공업은 좀 낮습니다. 영업활동은 조금 적자지만 이자도 잘 갖고 있고 안 낮네 여기도 투자활동 이거 빨간색을 안 쳤는데 투자활동 영업활동 다 안 좋잖아요. 네네. 두산건설도 영업활동 투자활동 다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지금 두산이나 한진이나 다 지금 팔아가지고 빚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빚은 그나마 잘 갖고 있어요. 그 두산건설도 매각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렇게 재무활동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요번에 이제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이 건설사뿐이 아니라 다른 뭐 업종 있잖아요. 거기도 이걸 보시면 뭐가 나오든 뭐 PBR을 떠나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잘 되고 있는지 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현재 올해 안에 만약에 부동산이 혁신적으로 뭐 분양이 잘 되고 이러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이게 분명히 좀 리스크가 좀 힘든 건설사들은 아마 조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많아지면 부동산에 큰 하방 압력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고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언제 또 어떻게 어떤 가격에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좀 마련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지금 전세를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전세를 살면 안 된다. 네. 네네. 안 그래도 요즘 전세 지옥이 펼쳐진다,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전세가 껴가지고 이게 기간이 만약에 올해 집을 살 마음이 있는데 전세 기간이 더 남았어요. 뭐 이럴 때 얘기죠. 이럴 때 얘기한 거를 아마 이거 좀 쓰신 것 같은데 뭐냐면 내가 올 한해 꼭 마련하겠어요. 근데 전세를 지금 계약을 사러 하면 어떻게 돼? 2년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자기가 나가야 되면 새로 마음에 드는 집이 만약에 나왔어요. 2년인데 6개월 뒤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살려면 힘들잖아요. 왜? 전세 이 나가는 거 맞춰야 되고 그 사이에 집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럴 때 제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전세 기간 때문에 좀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어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월세를 사셔라, 과감하게. 월세를 살면 언제든지 좀 체인지가 편하잖아요. 그렇다면 월세로 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서울에 한 7억짜리 아파트 산다. 그러면 7억에 사는데 내가 살 집이 10억이면 그러면 3억 대출받아서 살 수 있잖아, 언제든지. 근데 그 집이 지금 15억이 돼 있단 말이야. 막 14억. 그럼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딱 되면 사야 되는데 살 순간에 돈이 있나요? 없잖아요. 전세 묶여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월세를 가셔라. 월세를 가시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1억이 얼마일 거 아니야. 그러면 월세 비용 미리 빼면 한 5억 5천에서 6억은 남잖아요. 그 돈을 그냥 놀리나요? 아니죠. 항상 황금성이 좋은 채권 같은 거. 네. 그런 거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자 보전은 좀 되잖아요.
그럼 월세 이자율이 5%니까 여기서 근데 3%가 커버가 되면 엄밀히만 한 2% 손실이잖아요. 2%면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값은 얼마큼 내려와요? 전체 볼륨에서 보면 월세 전환율 2%지만 전체에서는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내려오면 1%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5%,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집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 얘기를 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월세를 잠시 사셔라. 내가 올해나 내년 안에 만들어야겠다. 내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것 같다. 근데 저번에도 내려올 때 전세가 껴있어서 못 샀다? 그러면 과감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뭐 전세 지옥이라는데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저는 이 얘기도 바깥에서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재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집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세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가면 여유가 있으면 다 월세로 돌리면 되잖아요. 자기 돈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자기 돈 30%에 전세로 이제 메꿔서 자본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있는데 전세가 어떻게 없어지고요. 전세값을 낮추는 한이 있어도 월세로 돌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월세로 돌릴 능력도 안 되면 뭐예요? 경매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몇십 년간은 갈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 시장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정부의 전세 대출 때문에 펌핑이 돼가지고 이게 주택 가격에 연관돼서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지냈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활용해서.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6.25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만 있잖아요. 근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도 없고 사람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우리 개똥이네 문간방 집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네네. 집 사서 가려고 그래. 근데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가진 땅이 있어. 그땐 땅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 판잣집 짓고 집 막 부셨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개똥아 너 월세 내지 말고 나한테 그 목돈으로 하면 내가 월세 안 받을게. 근데 보니까 예금 금리보다 월세 이자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더 좋죠. 예금 넣는 것보다. 그럼 주면 세입자는 좋잖아요. 왜? 자본 비용을 주니까. 근데 그러면 임대인은 어때요? 집주인은. 이걸 갖고 다시 집을 지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자본 구조나 이 재무 구조를 보면 충분히 땅이 넓으면 집 2개 지어서 건축비 다 메꾸고 한두 개는 월세 받고 이러면 또 창출이 되잖아요. 그 공급이 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아주 알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경매는 있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부대 비용 이런 걸 계산하니까 야 전세 가격은 70% 80%는 좀 위험하다. 다들 60에서 70에서 끊었어요. 복덕방 사장님들이 알아서 공인중개사 전에. 네네. 그거 잘 되던 거예요. 다만 임차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2년으로 늘렸잖아요. 거기까지 잘 되었던 거예요. 잘 되던 걸 갑자기 2009년부터죠. 그 MB가 1억 대출 전세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3억에서 시작해서 2억, 3억, 5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네네. 그러면 5억인데 유주택자 전세 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집이 3억짜리인데 대출이 5억이 된대. 내가 집주인이야. 그러면 4억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대출이 되니까. 이러면서 가격이 펌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는 전세 대출 때문에 벌어진 게 뭐예요? 이걸 악용한 또 전세 사기꾼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한쪽에서 전세제도 문제 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엄밀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만 개입 안 했으면 이건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보호만 해줬으면. 근데 이게 이제 악용을 하게 된 거죠. 명분은 서민 전세 자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천일의 칠면조 아시잖아요.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네.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집값은 올라갔잖아요. 더 피가 크죠. 1000일 동안 칠면조한테 막 밥 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잡아먹잖아요. 약간 그런 양상이에요. 이 전세대출 제도가. 그러면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전세제도가 안 없어질 거니까 전세대출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전세대출 안 해주면 전세제도가 없어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세대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전세 사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전세 사기는 왜 나왔죠? 전세 대출을 악용한 거잖아요. 전세 대출 없으면 전세 사기가 줄겠죠, 당연히. 원인 치료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월세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월세 가격이 뭐 한정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균형 가격이잖아요. 도리어 내려옵니다. 실제로
강남 일대 그 아파트의 월세 임대 수익률은 2%도 안 돼. 1.5%입니다. 자본시세 차익만 노리고 지금 우리가 그쪽에 좀 매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전세제도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쪽 친구들의 얘기고, 제가 볼 때 이건 대한민국이,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도 하고 있고 볼리비아도 하고 있어요. 볼리비아는 이걸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임차인 보호제도를 더 확장을 했어요. 잘 돼요. 이런 부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전세제도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좋은 시대인데,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과도기 딱 골든타임에 온 거예요. 지금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받아줄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는 없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집이 남아돌 때. 지금 뭐 시기상조 얘기죠. 그래서 전세제도는 조금만 고쳐주면 우리 원래 취지처럼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이 처음엔 집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1억 정도 보증금, 월세 비용 안 줄이게 해주면 돈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사다리 역할로. 거기에서 딱 그쳐야지, 이거를 일반인 대부분의 중서민층에다가 전세 대출을 늘리면 주택가격이 펌핑이 되잖아요. 지금 된 거고. 만약에 내일 모레 전세 대출 7억으로 해준다고 가정할게요. 금리 1%로 해서. 그럼 이게 처음에 들을 땐 너무 좋잖아요. 1%? 7억이면 70만 원밖에 안 되네. 원룸에 사는 게 어디 살아요? 아파트 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내가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어떻게 해요? 7억이 대출이니까 15억 가겠죠? 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뭐 역사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꾸 얘기하면 정부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좋은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 부동산 판도가 바뀔 거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강남 불패를 믿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강남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강남 집값도, 강남 불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급변하는 지점에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자꾸 우리 하는 총리도 얘기하잖아요. 뭐 서울로 집중하는 게 문제가 된다, 사회 문제. 이거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전 국민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느끼고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뭐예요? 국민들도 따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좀 문제가 더 돌출되는 상황이잖아요. 서울로 집중되는 게. 인구는 감소하는 원인의 어떤 1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갖다 다 이미 뭐 국민이나 정부 당국자나 금융기관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체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그 미국의 뭐 그 벨웨어하고 베버리 hills 있잖아요. 그 뭐 스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거기에 뉴스 거의 안 나와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강남 뉴스가 하루도 빠진 날이 없잖아요. 네, 네. 거의 20년 동안 빠진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부동산 부서만 있는 언론사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지금 탐욕 거기 빠져가지고 언론이 주도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나라도 없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끝나가는 과도기 어떤 타임이 보여요. 그거는 단적인 예로 인구 감소가, 우리가 이런 현상으로 빚어질 일은 인구 감소가 이미 다 예전에 딴 나라에서 다 검증됐어요. 그럼 그 끝은 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리들이 아직 세게 안 나오는데 저만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단적인 거로 인구 구조에서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032년, 33년,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때 결혼 쌍수가 10만에서 11만 이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신규 주택 수요가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결정적입니다. 중요한 거기서부터 늘어나냐? 아니죠. 정책이 그대로 가는 한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 일본에서 보다시피 한번 푹 꺼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지점이 모든 데이터들의 지점에서 일단 조정이 세게 올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임계점에 왔다. 그러면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강남 집값이 전 세계에서 뭐 알아주는 수준이거든요. 평당 따지면. 그러면 강남의 효용성은 뭐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세종시의 제2청사 국회가 넘어간다든지, 본격적으로 세종시 쪽으로, 자, 대선이 또 있고 이럴 때,
이번 대선이든 내년 대선이든 분명히 10년 안에 균형 발전 얘기가 강하게 나올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로드맵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교가 좀 이전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나오면 국민들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뭐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세종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미국의 뉴욕이나 맨하탄처럼 될 거 아니야. 그때 일단 조정이 세게 오거든요. 그러면 대체지가 생겼잖아요. 그 서울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또 학교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는 총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까지 만약에 대두된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 개발할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손잡고 마포대 가가지고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배 탔거든요. 그 배 타고 가서 노조 가지고 건너가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는 장화 지는데 나는 장화를 안 줘요. 장화도 비쌌으니까. 그리고 치포치포 빠지고. 거기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가 뭐죠?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이런 모토 아래 우리 세금을 갖다 퍼부은 거 아니에요. 강남에다, 그죠? 세금 퍼부어가지고 키워놨어요. 자, 이게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 이득을 다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 발전. 자, 그럼 어느 정점이 됐을 때 그렇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어느 정도가 되면 저기 세종시로 옮겨겠다고 그때 이미 잡아놨잖아요. 이게 제대로 국가의 미래를 보는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대두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반강제로 학원 다 옮겨, 학교 다 옮겨 이래 보냈잖아요. 지금은 군부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은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공론화하면 모아지는 대로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 시기가 제가 볼 때 10년에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결정적으로 5년 안에 부동산 시장의 인구 감소의 어떤 지표들이요. 네. 지금은 뭐 감소한다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5년 안에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인데 대대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야. 이거 위험하다.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야, 이거 정말 위험해. 다 모여. 대책 세우자. 정치권, 국민 할 거 없이 그땐 그 붐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년 안에 무슨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강남도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물론 현재는 수요와 희소성 때문에 버티고 있잖아요. 이쪽에 어떤 직주 근접이나 어떤 인맥 관리 때문에 모이는 경향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인맥 관리에 핵을 갖다 옮기면 어떻게 돼요? 옮겨가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좀 많이 펌핑돼 있고. 네. 그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만큼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나서야 되나라는 개념이 내 집 마련은 항상 나서야 되는데 네. 적정 가격일 때 사고 싶지만 안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너무 높을 때면 피해야 되고 좀 많이 내려왔다 싶으면 그때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공공분양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정부 정책에서.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만 맡겨놨을 때 주택의 어떤 시장이 혼란스러운 걸 다 겪어서 선진국들이 다 공공이 좀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때 올해 아까 우리 말씀 나눈 25만 2천 호 그 공급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실미적인 효과도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남에 5만 호 지금 입지 그린벨트 풀었잖아요. 그럼 강남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남에 5만 호가 MB 때도 그때 풀어가지고 반값에 분양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70%라고 가정하면 누가 집을 사죠, 강남에? 그거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거 5만 호인데요. 지금 올림픽 파크 프로온 둔촌 주고 1만 2천 호에 지금 흔들흔들한 나라인데 네. 5만 호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것도 강남에. 근데 그 부지가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높을 때 팔고 기다리고 있다 그쪽 길 갔죠. 월세 5년 살아도 문제 없잖아요. 이런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면 그러면 강남도 내 집 마련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될까? 지금 3기 신도시 가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좋습니다. 나중에 지어지면 제가 장담하는데 15년, 20년 뒤에 아마 각광받을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봐도 그렇고 도시계획 설계 자체가 최첨단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돌봄센터 있는 아파트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여긴도 100% 들어있어요, 이 지역은. 신혼부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지역이거든요. 교통 좋고. 그럼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내 집 마련해야죠. 네. 다만 이제 정부가 분양가를 좀 더 싸게 하면 더 좋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봐야겠는데 그럼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데 앞으로 미래 가능성은 높고 다 자족 도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모르고 그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가 만약에 분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뭐 법인세 인하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또 이전할 거고. 네. 이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시기로 가면서 공공대금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준비를 공격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또 경매도 있잖아요. 경매 물건 올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작년 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2024년 초에 뭐라 그랬냐면 2024년도에 분명히 13만 건 넘을 거다. 그러면 이게 한 2, 3년 갑니다. 이런 추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14만 건 더 나왔어요. 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아마 15만 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역대 최대입니다, 또.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경매 물건이 역대 최대다? 잘 생각해요. 시장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경매로도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서울은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 지방하고 수도권은 이제 요 올해 한 해 확실히 조정이 온다 그러면 물론 이제 봄에 또 정책 자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좀 펌핑할 거예요. 또 언론들이. 그때 만약에 힘을 못 얻고 다시 주저앉으면 또 여름이나 가을에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공공분양은 중간중간 하니까 계속 하시고 기존 주택을 사실 분들은 하반기 이후를 보는 게 나은데 만약에 상반기에 PF 문제나 다른 이슈가 터져가지고 심리가 주저앉으면 부동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울 말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특히 초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네네. 초고층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폼 나잖아요. 네. 전망 좋고. 네네. 다만 이제 제가 다른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층 넘기 시작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뭐 데이터로 뭐 다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초고층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본하고 미국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네. 다들 문제 있다고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100층짜리 주거용은 잘 안 짓잖아요. 우리만 자꾸 70층, 80층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인간의 탐욕에서 빚어지는 좀 건데 높이 올라가고 주거용으로는 싶은 좀 아니다. 호텔 같은 거 하루 잘 때 그러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어떤 성분들이 계속 노출돼 있으면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근데 잠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막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고층에 있을 때 아시겠지만 일단 창문을 못 열잖아요. 창문 요만큼도 못 엽니다. 아,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네, 고층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러시구나. 고층에 네. 가시면 창문을 못 엽니다, 일단. 문 여는 순간 태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되게 세고. 네, 엄청 셉니다. 엄청 세고.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그리고 안에 이제 연돌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좀 안 좋은 건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고층은. 물론, 이 토목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그런데도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위에 있을 때, 높이를 생각할 때,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지진이나 내진 설계 네네. 내진 설계 지금 약간의 어떤 흔들림. 탄력성이랄까 주기 위해서 약간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논문의 결과들이 다 그거예요. 학생들을 갖다 일본에서 먼저 했는데요. 일본이 건축 기술 좋잖아요. 그렇죠. 고층을 못 줘서 못 짓겠어요? 내진 설계 최고인데. 이번에 뭐 지진 나도 멀쩡한 집들 많잖아요. 그게 내진 설계잖아요. 그걸 못 짓겠어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어디죠? 태국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어디 최고층 지을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졌잖아요. 다 지을 줄 알아요. 근데 많이 안 짓잖아요, 주거용. 기억이 없잖아요. 롯본교의 주상복합이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거기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일본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초고층 했을 때 그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많아요. 막 10년 동안 연구한 학자들이 몇 분 계세요. 결론이 유산율 몇 배 증가, 학생들 집중도 몇 배 증가, 우울증 몇 배 증가, 이게 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나온 거를 가지고 해외에서도 체크해보니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없었잖아요. 없다가 10년 동안, 작년에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분 학자분이, 교수님인지 박사님이 논문을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거기서 똑같아요. 안 좋다라고. 근데 그건 이제 다 알아요. 이 얘기 들으면 아시겠네.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돈 많은 분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람들 그동안 좋을 때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럼 예전에 한 50대 때 건설회사 사장님이 압구정 살겠죠? 그럼 지금 한 60, 70 됐겠죠? 퇴직하시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압구정동에 이제 그 건설회사들이 가서 이제 초고층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러 가요, PPT. 그러면 뒤에 앉으신 그 입주민이죠. 조합원들 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멤버 구성이 화려하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지적질합니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했죠? 투표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70몇 층. 투표했는데 85%가 반대예요. 이미 지식 수준이 높으셔서 그 정도까지. 고층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니까 30층, 40층도 충분해. 네. 70층 지면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아시잖아요. 잠실 라인 한강변이잖아요. 밑에 가면 물이 흐르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높여지는 게 별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업 논리, 뭐 자본 논리로 자꾸 밀어줘서 고가 분양하려고 높이려는 분들도 있고, 사업자 쪽은 막 글로 가려고 그러고, 조합이나. 근데 조합원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오세훈 시장은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데 조합원들은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거기 분들이 바보가 아니신데 왜 높이 안 짓지? 더 높이 지을 텐데, 한강변 보이고. 지금도 잘 보이거든요, 한강이. 막힌 게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왜 높이 안 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재건축은 못 해요. 앞으로 부실 일만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가 인간이 내 후손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상속을 했어. 그럼 40년 뒤에 지금 부실 때 문제가 크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고층은 한 20, 30년 지나잖아요. 고칠 게 많아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고칠 게 많아지면 관리할 때 뭐 1층에서 20층 가는 거고 75층 올라가는 거 같아요? 관리비 비용이 엄청 나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이미 선례가 있어서 데이터가 있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걸 가져와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초고층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젊을 때 잠시 여행을 가서 전망을 보거나 또 뭐 신혼 때 한 1년? 이럴 땐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사는 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자기 수익의 어떤 미래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얼마씩 벌 거다. 그러면 현재 주택 시세랑 맞췄을 때 자기가 원하는 주택이 난 좋은 뭐 아파트 필요 없고 난 좋은 강남이나 이렇게 이쪽 쪽에도 빌라들 좋은 데 많거든요. 연립 다세대가. 그런 것들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갭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 지역에 미래를 보고. 네. 그리고 아니면 경매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경매를 들어갔을 때 이제 대출이 한 80%, 90%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 났을 때 전세를 끼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한 5억까지도 가능하겠죠? 5억짜리 정도의 경매 물건을 취득해서 뭐 재개발을 좀 기다리다든지 요새 뭐 정부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모아타운의 중장기적인 생각을 하시든지. 모아타운이 제도가 완벽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 결국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말씀 드릴 게 이제 1억 가지고 서울에도 아파트 5억, 6억짜리 많아요. 그런 거 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발품 파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경매를 통하던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던 충분히 길이 있다. 좀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나는 너무 어려서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강남이나 강북이나 할 거 없이 전철역 주위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한 2억 정도 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2억인데 그러면 1억을 처음엔 전세를 놓지만 1억 놓고 사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 놓지만 내가 돈을 모으면 전세 돈을 몇고 나면 월세를 받긴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영원히 그 연금처럼 나오는 거 확보가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한쪽에 두고 주택은 청약을 해서 내가 당첨돼야지 하고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면 1억 갖고 하실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1억 모으기 힘들지, 네. 1억에서 5억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제 로드맵이 잡히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어스에서 진행하시는 이 부동산 강의를 듣는다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강의가 제가 좀 무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할 거 없이
제가 이제 30년 넘게 했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상승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하락 사이클. 네. 이것 때문에 시기를 잘못 투자하거나 네. 이러셔가지고 낭패를 본 분들 많이 봤고 또 시기를 잘 선택해서 수익만 보는 분도 많이 봤어요. 두 개가 공존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보이잖아요, 시장이 약간. 그러면 많이 고민 안 하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중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도 있고 그 부동산의 유형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시고 하면 좋은데 보니까 부동산 강좌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네. 너무 비싸가지고 뭐 또 뭐 MPL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MPL 뭐 여러 가지 경매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안 알려주고 돈만 많이 받는 학원들이 많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0년 동안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이지만 잘 응축해서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이든 뭐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든 보시면 또 개발에 대한 거에 넣어놨어요. 전문가 수준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부터 뭐 속칭 말하는 뭐 건물주 되는 방법까지 이렇게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 어느 정도 부동산 쪽에서의 그것들을 좀 제가 최대한 초보자도 좀 알 수 있게 초보 과정만 들으셔도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좀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또 질문 주시고 이러면 또 제가 이렇게 좀 퀘스천하면 또 이렇게 서로 응답하는 형태로 하니까 좀 도움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 살 때 똑같은 아파트인데 언제 살까를 할 때 내가 언제 사는 거 말고 그 아파트의 지형을 말할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가 장기수선 충당금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년 차 때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써요, 거의. 그러면 아파트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9년 차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준비를 해요. 그럼 내가 막상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가 막 색칠하고 막 새거가 돼요. 근데 그걸 9년 차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18년, 19년 차에는 또 엘리베이터도 받고 막 이래요. 그러면 15년, 16년 되면 약간 좀 가치가 저평가 될 때 그때 샀으면 이게 다시 업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팁이잖아요, 하나. 그런 부분까지, 뭐 세세한 부분까지 좀 최대한 넣었으니까 도움이 되시기 바란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과연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어스 얼라이언스에 사는 강의도 한번 꼭 들어보신다면은 2025년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지금 정말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인데 과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투자 기회는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작년 한 4분기부터 점점 얼어붙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도 공식 통계상 9개월 만에 이제 뭐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이 집값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024년 한 10월부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7월, 8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7천 건, 8천 건 이상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 3천 건으로 줄어들었고 1월에 아직 이제 훨씬 더 신고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1,500건 정도 거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그런 가장 큰 두드러진 변화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단기적으로 일단 변할 때는 가격에 큰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직은 아니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의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광순의 복도방에서 최근 발행된 글을 보니까 서초구 아파트가 12채 거래됐다. 네. 정말 강남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강남조차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초구가 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신고된 거래를 보면 12건이 거래됐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기한이 남아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초구가 반포가 있는 곳이에요. 아, 반포면은 거의 뭐 탑 중에 탑인데. 그렇죠. 네. 특히 막 새 아파트도 많고 맞아요. 가장 주거의 선호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변동폭이 컸던 지역에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마치 막 강남은 살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더 빨리 감소하는 거죠. 그런 지역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거래량이 수요의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남 집값은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도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더 많이 주니까 이제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 초에 집값이 빠질 때 보면 강남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커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포자이가 10억 원씩 막 하락합니다. 이게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불과 뭐 1년 반, 2년 전인데 그때 이제 강남의 그런 지역이 10억 원씩 하락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와, 10억이 없어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강남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절대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에 네. 10억 원의 아파트가 10% 빠지면 1억 원이지만 그렇죠. 네. 강남에 30억 원짜리가 10% 빠지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상승률이나 하락률 이런 변동률보다 절대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사실. 나 10% 올랐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1억 올랐어, 2억 원 올랐어가 더 의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변동폭을 얘기할 때는 그런 강남 지역의 변동폭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네. 조금만 빠져도 절대 금액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향이 큰 거죠. 그때 되면 또 이제 기사 타이틀에 뭐 10억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되게 공포를 약간 조장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제 8만 건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임의 경매만 14만 9천 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급하게 이 매물을 내놓는 이유 무엇에 있을까요? 일단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거하고 네. 경매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일단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경기가 안 좋아서.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네. 상환을 못 하고 이자도 못 내고 하니까 부동산을 경매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근데 매물이 증가하는 건 다른 이유예요. 그래요? 거기도 네. 경기가 어려우면 좀 내놓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빚을 못 갚을 것 같아서 집을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는 원인을 잘 보면 그럼 누가 파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파는지 중요하죠.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 벌만큼 벌었다 약간?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고령 세대예요. 고령 세대. 고령 세대의 장기 보유자들의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게 매물의 증감이에요. 근데 빚에 쪼달려서 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려고 파는 거예요. 2배가 올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올랐다.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가 한 350만 채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투자로 들고 있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은 건 과반수 될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거의 52%가 투자로 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언제 돈을 법니까? 아파트를 투자로 갖고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오르면 돈 버는 게 아니죠. 팔았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오르면 그게 뭐요?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팔아야. 호주머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팔아야 돈이 버는 거죠. 그래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언제 팔아야지. 언제 돈 벌 수 있지? 이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증가하는 거하고 경매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매물의 증가가 이 특성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매물이 많아지면요 가격 하락폭이 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돈을 번 사람만이 가격을 낮춰 팔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충분히 벌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원에 샀는데 부동산은 절대 9억 원에 못 판다고요. 그렇죠. 네. 그냥 안 팔고 말아요. 버텨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매로 가는 거예요. 싸게 안 판다고요, 절대.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2배 오르고 3배 오른 사람들은 내가 10억 원을 벌었다. 그럼 1억 원을 낮게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의 하락폭이 커집니다. 신기하죠. 뭐 한 1년 낮춰서 팔아도 한 10억 벌었으니까 뭐 맞아요. 이런 논리겠네요. 맞아요. 근데 절대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 팔진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물이 증가하고 막 이러면 네네네. 어떤 얘기하냐면 영끌에서 산 사람 못 버티고 파는 거야. 아니에요. 영끌에서 산 사람은 절대 싸게 못 판다고요. 버티죠. 버티다가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경매로 간다. 그런 사람들이 물거든. 그렇습니다. 절대 싸게 못 판다고요. 기다리지. 버티죠. 그래서 지금 매물의 증가는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올해가 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인 즉슨 지금 뭐 시장 상황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안불안하고 장기 보유자들의 매물도 나왔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올해 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열어놓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현상은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가격이 오를 때만 해요. 오르기 전에 빨리 집 사야지 막 이러면서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오를까 봐.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사요.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 오르면 계속 오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뭐 3분기 때 오르면서 그 급한 마음에 대출받아서 집 샀는데 지금 보세요. 벌써 산 가격보다 1, 2억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다 차치하고 한 3개월만 기다렸으면 1억 원 싸게 사는 거냐. 그러면 1억 원 모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야, 그건 진짜 모으기 힘듭니다, 진짜. 월급쟁이가 1억 원. 그렇죠. 진짜 투자 잘하고 이래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바꿨으면 그래 내 집 마련 하더라도 집값 빠지면 해야지. 그랬으면 1억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서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하락을 전망하니까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2025년 시장을 상저하고 이렇게 보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출 규제 시작되고 얼어붙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신 분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뭐 상저하 저저요. 저저. 저가 한 번만 얘기하죠. 두 번. 어떻게 해야지? 최저?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전망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전문가로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예측하려면 최소한 이제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잘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추세가 이어지게 전망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면 뭐라고 전망하는 게 유리합니까? 하락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더 확률 높은 거죠. 상승하면? 상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집값이 좀 빠지고 거래량이 안 되니까 하락할 거라는 게 더 맞겠죠.
맞고 약간 편하죠, 말하기도. 그렇죠. 네, 하락하고 확률적으로 있으니까. 보면. 네, 네. 그러면 근데 약간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럼 하락할 때는 상저 하고가 많아요. 아. 반대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고 또 하저예요. 어. 여러분 잘 보세요. 아. 지금 그런 변화다. 근데 오를 때는 그런 판단들이 많았어요. 네네. 상고 하저가. 근데 바뀐다고요. 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전망할 때는 상저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하락폭이 커졌다. 근데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전에 이제 질문하신 매도 물량 때문이에요. 매도 물량. 결국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인데 그렇죠, 네. 수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도 집값은 안 빠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단기적으로 그럼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에 파는가가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싸게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집을 안 보러 와? 그냥 걱정만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가격이 호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엔 매물의 호가의 변화, 가격의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승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공통된 논리가 뭐냐면은 공급이 없다. 네. 공급 절벽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026년도 마찬가지고 한 3년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 네. 의견이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말입니다. 아.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을 얘기하는데 네. 입주 물량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같이 그려보면요. 입주 물량이 감소할 때 집값이 하락해요.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집값은 오르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글쎄요. 둘이 네, 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집값이 올라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들 입장에서. 건설사가 무슨 정부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집값이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을. 안 하겠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이 줄고 공급이 안 된다는 건 가격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시장이거든요. 네. 여긴 분양 시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통 시장이 따로 있죠. 우리가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러 갈 때 어떤 집을 삽니까? 누군가 갖고 있는 집일 거 아니에요. 건설사한테 사는 건 분양이 따로 있고. 분양이 따로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분양 시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5만 가구인데 평균적으로 5만 가구 3만 가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가 집이 주택이 350만 채가 있어요. 근데 5만 가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350만 채 가격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 시장은 엄청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유상증자라든지 상장되는 주식 수가 적어져서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조금 IPO 예를 들어서 IPO가 안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엄청나게 팔려고 내놓으면 공급이 폭증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럼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아무리 입주 물량이 감소해도. 그러니까 이건 제발 그 얘기 하지 않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말씀하시라. 그리고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오뎅도 잘 팔리고 붕어빵도 잘 팔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뎅이 잘 팔려서 붕어빵이 잘 팔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그렇죠. 겨울 때문에 잘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이 뭔지. 300만 채가 거래되고 거기에서 막 유통시장에 거래되는데 입주 물량이 아무리 5만 채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은 다른 의견도 아니고 틀린 의견이다. 아. 예. 지금 막 매물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좀 주춤하고 그런 게 그 둔촌주공,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거 입주 때문에 그렇다. 이거 끝나면 다시 또 올라갈 것이다.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논거 자체가 틀린 얘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웃겨요. 네. 뭐냐면은 그 전에는 뭐냐면 영향 없다고 막 그랬어요. 둔촌주공 음. 아무리 막 들어와도 네네. 입주 물량이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뭐 그거 영향 없다. 전세 가격 오히려 오를 거다. 근데 지금 막상 현상이 나타나니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론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야 들으시는 분도 합리적으로 균형을 맞추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이 진짜 감소해서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집값이 왜 오르는지 그 근거를 제대로 한번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프만 그려봐도 아는데? 네. 제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딱 좋습니다. 집값 정상화에 대한 정의가 천차만별인데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 정상화는 지금의 한 몇 퍼센트 수준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개념은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전 그런 단어를 안 좋아해요.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하락하고 상승한다. 근데 상승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 그럼 당연히 거래도 잘 되고 가격이 올라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당연히 올라야 좋고. 좋죠. 네. 네, 근데 대부분 또 부동산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쉽게 말해서 가격도 오르고 거래가 잘 돼야 좋은 거죠. 근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저의 이해관계는 뭐냐면 시장을 정확히 맞추는 데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네. 예. 저는 올라도 좋을 거 없고 떨어져도 좋을 게 없어요. 대신 그걸 정확히 맞췄을 때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화라는 말보다 이제는 그러면 하락을 전망하니까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락폭을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하락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평균 30%가 하락해요. 그래서 그 정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30% 하락하는데 최근에 이뤄졌던 하락기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현상이요? 그러면? 그때는 네네.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매 위주였다고요. 근데 이제 하락한 물건이 많아질 겁니다. 같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그런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누군가 금매를 확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물량이 많으니까 편하게 내 집 마련 하실 수 있다. 무주택자분들은 그런 시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하락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상승도 그래요. 네. 한 채가 거래돼서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가 최근에 60억 원에 막 거래됐다고 난리 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한 채가 거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55억 원으로 하락하고 50억 원 또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60억 원짜리가 10채가 거래됐어. 이거는 의미 있는 가격 상승이죠. 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한 채가 하락한다고 막 난리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억 원 하락한 게 10채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온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가 잘 없는데 전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전세 시장 어떻게 보세요? 전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황 파악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전세 거래가 줄고 있는 건 네. 계약갱신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그러니까 거래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오늘 자꾸 이제 네. 딴지를 거는 말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거래가 안 되니까 전세 매물이 없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는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뭐도 줄어들까요?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도 준다는 의미예요. 음, 왜냐면 그냥 그 집에 오래 사니까 전세로.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임대차 시장의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매물이 줄면 수요도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오릅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도 줄어드는데. 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은 계약갱신권 때문에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거지, 네.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건 아니다. 아. 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갱신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시장에 매물도 없고, 거래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거래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전세를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량이 준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수요도 같이 줄었다. 구하는 사람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월세 거래가 잘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갱신으로 해서 오래 전세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 건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신규 계약.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월세화? 이게 이제 세입자에게는 오히려 이제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월세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는 네. 반포의 새 아파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 수익, 월세로 수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5%예요. 아, 진짜 낮네요. 거의 뭐 한 은행금리 절반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매달 돈 내는 게 뭐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네. 그 가격 대비하면 우리나라 월세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미국은요. 네. 그런 임대 수익률이 거의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지역들 보면 7%씩 나와요. 아니, 뭐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거의 기준금리의 2배 가까운 수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 그게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의 그 수익률의 기준이에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아야. 그렇죠. 사실 그래야 더 위험 투자도 자산이니까. 이루어지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세가 낮다는 건 그만큼 뭐냐면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낮은 월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월세를 많이 나면 매달 내는 거는 부담스럽지만 합리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세를 10억 원에 사는 거보다 월세를 1.5% 내고 그리고 10억 원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럼 4% 받으면 2%포인트 이상 이익이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바라보면 월세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는 월세가 올라가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면. 그 대표님이 강조하신 가장 확실한 바닥 신호가 이제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오르는 때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해야 바닥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조건을 잘 생각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 증가는 추세적 증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1000건이다, 2000건이다 절대 수준은 없어요. 대신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1000건에서 1100건, 1200건 이렇게 증가해도 추세적 증가잖아요. 네, 절대 수준은 낮아도. 그러니까 그런 추세적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격이 낮다는 건 저점이라는 건 많이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 저점인 거죠. 맞습니다. 더 빠지면 사실 그때가 저점에 더 저점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빠졌어. 사야 돼. 그런 투자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서 샀는데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빠져서 샀는데 네. 더 빠지는 거죠. 네. 아니요. 기준 자체를 바꿔야죠. 투자를 할 때 그게 내 집 마련이든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보다 올라야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이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바닥일 수 있어요. 왜요? 그 다음부터 오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항상 놓쳐요. 많이 오르면 야 이걸 어떻게 사?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2배 더 오르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빠지고 싸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오를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거래량이 증가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덜 빠졌어요. 나는 한 30%, 40% 빠질 줄 알았는데 20% 밖에 안 빠졌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제 더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격보다도 거래량을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작년부터 빌라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빌라 포비아 현상이 이를 정도로 빌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은 네. 특징적인 게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빠질수록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네. 저희가 빌라라든가 가격을 많이 빠진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부동산의 본질은 뭐냐면 토지에 있거든요. 땅.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빌라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행동합니다. 새 아파트, 엄청나게 높은 새 아파트는 그거 딱 몇 평 갖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그 원베일리 같은 거, 반포의 새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대가 막 5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네가 갖고 있는 땅이 2평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럼 땅 한 평당요, 25억 원에 사는 겁니다. 이야. 아,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땅에 뭐 명동이 제일 비싸다. 네, 네. 근데 그 명동의 땅 가격이 평당 1억 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25억 원에 지금 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건물이 그러니까 그렇지. 새 거니까. 근데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노후화되죠. 그렇죠. 다시 지어야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는 건물도 보지만 땅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 땅을 얼마에 지금 사고 있지? 예. 근데 같은 지역인데 서울의 지역에서 뭐 3층짜리 빌라인데 그 땅에 추산해 봤더니 땅에 막 2천만 원밖에 안 해. 그럼 엄청 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리라면 빌라가 그런 가치는 제일 높네요. 그렇죠. 땅당 뭐 환산하는 가치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예, 예. 그게 투자로 보는 거죠. 투자 전점에서 네. 나중에 뭐 개발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새 아파트가 개발 끝났잖아요, 이제. 네. 거기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재건축 이제 앞으로 힘들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어떻게 재건축을 해요, 거기? 이제는 네. 한 50년 기다려야죠. 그렇죠. 네. 그럼 50년 계속 노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런 아파트들은 50% 정도가 원베이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50%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후 아파트를 사서 이제 이만큼 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투자로 이제 투자로 본다면. 근데 뭐 아유 난 상관없어 돈 많아서 그냥 새 아파트 살래. 그냥 그런 분들한테 뭐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건 알아서 하시면 잘 하시면 되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투자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러면 항상 본질 가치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대 대세 키워드는 양극화라고 하더라고요. 즉 강남과 서울은 불패고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한다. 뭐 그런 것들이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지방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럼 뭐 30년 전에는 양극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신문 찾아보세요. 19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계속 양극화예요. 그때도 신축 좋아하고 구축은 싫어하고 새 아파트 좋아하고 그때도 서울의 강남 좋아했고 강남이 뜨기 전엔 강북 좋아하고 이랬다고요. 네. 양극화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마케팅용으로 써먹다 보니까 계속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가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으로 파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게 이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되고 반대로 이건 그만큼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용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싸진 거 사용가치에 훨씬 근접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걸 계속 바뀌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막 얼죽신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 나오면서 어떤 현상을 의미했냐면 신축 아파트가 고점이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신축 아파트 안 올라요. 오히려 구축 아파트가 오르지. 그래서 또 이제 말을 바꿔요. 이제 재건축 사야 된다고. 아니 얼죽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현혹 뭐 슬세권, 역세권, 뭐 병세권 계속 써먹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는 역세권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역세권은 뭐 사실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랄까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과잉하고 많이 쓰여질수록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 싸진 건가? 이건 엄청 비싸진 건가? 그게 다 포함됐을 때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그렇게 막 뭐랄까요? 그 과잉된 그런 표현들이 이 가격에 다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방에 뭐 단기에는 힘들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 있으면 회복이 빠를 수도 있다. 라는 생각, 서울보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말 소멸하는 지방도 있잖아요. 인구가 점점 추세적으로 줄고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방에 다 기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주목할 만한 지방? 세종시 같은 경우를 좀 좋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세종시는? 그러니까 세종시를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두 가지 차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 하락폭이 컸고. 근데 잘 보면 인구는 계속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집값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봐보자. 그런데 그런 시점의 문제인데 이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간에 내 집 마련하자. 조금 아쉬운 게 작년에 집값이 막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한 3, 4개월 증가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증가했으면 완연히 이제 오르는 건데 다시 뭐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거기 끝났어. 근데 불과 3, 4년 전에는요,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요, 금세 변해요. 언제는 막 세종시 가서 사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종시는 끝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자. 그렇잖아요. 끝났다라는 건 그만큼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저희 또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한데 한 목돈 한 1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가 올해 집을 사려고 한다면은 어떤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게 네.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주택을 매입하고 내 집 마련할 때는 대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권장해드리는 대출 비율은 자기 자산의 40%거든요. 그러면은 1억 원을 갖고 있으면 1억 4천만 원까지 이제 아파트나 뭐 주택을 보는 건데 그런 아파트가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에는. 그런데 뭐 빌라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마음에 보시면 오히려 보시라. 네, 가격이 많이 하락한. 그러면 충분히 기회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회전으로 버는 거예요. 회전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네.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은행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네.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네. 대출을 5% 해주는데 정기예금도 5%로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대금리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은행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기예금의 이자는 1년에 한 번 주거든요. 네. 만기 때. 네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매월 받잖아요. 그러네요. 오.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면 계속 매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기예금을 하면 뭐가 있어요? 적금을 하면 만기가 만기 때 있죠. 맞죠. 만기 전에 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중도 환급 네, 수수료 다 못 받고. 네, 네. 그래서 만기 때까지 있는데 만기가 돼야 이자를 줘요. 아, 그래서 적금 이자와 대출 이자가 똑같아도 은행은 돈을 버는 구조예요. 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자산에 출발하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냐면 회전율을 높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2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니까 네네. 그래서 2년 지나면 또 팔고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확 쌓아져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너무 그러니까 한 방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엄청 대출받아서 한 방에 강남 집을 사야지. 이건 돈을 안 벌겠다는 거예요. 그냥 쓰겠다는 거죠. 네네. 네. 회전율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내가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는 집을 잘 선택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집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투자자가 빠진 실거주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선호 흐름이 강한데 그래도 적은 자본으로 구축 아파트부터 찾아보려는 무주택자는 어떤 지역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냥 많이 떨어진 거 사면 돼요. 아, 되게 간단하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많이 떨어졌다는 건 가격이 낮다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라서 떨어졌으니까.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축이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오르는데 안 떨어졌으니까. 아,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과 상관없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지역을 보신다. 그런데 계속 낮은 지역은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보는데 어떤 집은 6억 원에서 3억 원을 빠졌어요. 근데 어떤 집은 그냥 3억 원이야. 신축이어서 안 빠져. 뭘 사야 됩니까? 많이 빠진 거 그렇습니다. 사야죠. 네. 그러면 되게 의사결정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해지죠. 보니까 강순의 복독방에서 최근 발행하신 글 중에서 40대 분들에게 드리는 편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40대는 자산 가격 하락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를 좀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 있을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대, 40대 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특히 뭐 말씀하신 40대도 그렇고 30대 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명이 보셨어요. 와, 진짜 네. 많이들 보시네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자산 시장은 변화하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게 항상 변화한다는 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네. 그러니까, 멋있네요. 말. 그러니까 뭐냐면 네. 가격이 오르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보면 우리나라 30, 40대 분들은 가격 하락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내가 겪은 건 아니에요. 경험에서 핵심은 뭐냐면 변화를 경험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30, 40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아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뭐 그분들이 대출을 일으키고 내 집 마련 해야 되고 사실 대부분의 자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신문이나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내 집 마련은 대출해 줄 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일례만 얘기 드리면 쉽게 말해서 지난해 2024년도에 막 대출해 줄 때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대출이 좀 줄고 규제가 있으니까 집값이 빠지잖아요. 근데 대출 막 해줄 때 막 집 사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또 무슨 얘기냐, 올해 또 연초에, 그러니까 초기부터 대출이 풀린대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럼 대출해 주니까 또 빨리 사래요.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 반대로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즉 자산 가격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출이 안 될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집값이 빠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특히 경험이 없는 세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끝까지 보셨다는 건 제 말을 잘 이제 들어주셨다는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하면 많은 분들이 너 왜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냐. 근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면 변화를 인정하는 게 진짜 긍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는 게 어떻게 그건 진짜 부정적인 거예요. 그럼 언제 집은 삽니까 도대체? 네? 그럼 맨날 빚, 부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변화를 얘기하는 건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시고 네.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변화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집값이 하락하면 내 집 마련해야지.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요. 네. 그 기다림이 불안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정확하게 만날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네.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값이 어느 집값이 떨어지면 나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사야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도 한번 이렇게 뭐 가보시기도 하고 리스트도 마련해 주시고 가격의 흐름도 보시고 그다음에 나의 예산이라든지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2025년도에 잘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네. 뭐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희망이 또 머지 않아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또 투자의 본질, 내 집 마련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면서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